안녕하십니까. 성공하는 오늘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은경 프로님 모시고 법인의 정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법인과 원래 맞지도 않게 개정해서 운영하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으시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법인 설립 시에 표준 정관, 뭐 원시 정관 형태로만 이렇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어떠한 내용들을 준비하셨는지 굉장히 정관 하나만 잘 갖추고 운영해도 그 법인 운영에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격적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사관학교에서도 많이 취급했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17년 동안 일을 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지금 법인 업체를 방문드렸는데 네네. 정관이 중요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오류투성인 정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내용으로 정관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정관을 만들므로 인해서 정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관을 잘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같은 거예요. 법인의 헌법, 국가에도 헌법이 있듯이 지금 법인에도 헌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하셔서 좀 정당화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이 정관에 대한 내용은 저희 사장사관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왔는데요. 그만큼 가장 그 법인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제도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법인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든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처음 내용으로 일단 정관의 개념이나 그 정관이 수행하는 어떤 역할들 이런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에 구속함으로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헌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있듯이 법인에도 법인의 정관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이렇게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인 단체 또는 법규의 조직 활동을 근본 규칙으로 하듯이 역할 또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과 같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류투성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오늘 또 정관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실상 그 정관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정관이 있지 않으면 전부터 법인 설립은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어떠한 내용을 갖추고 어떤 식으로 우리 뭐 법인 임원 주주를 둘러싼 리스크나 뭐 어떤 지독형 권리를 발생시키느냐는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주로 이제 지금 뭐 우리 이은경 프로님이 현업에서 이렇게 자문을 하시면서 주로 강조하셔야 될 그런 어떤 그 정관에 보유해야 될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서류상으로 세무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거의 1순위로 보는 게 정관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이 뭐 대출 받거나 뭐 하실 때도 정관을 가져오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관의 서류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일단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나 정관 규정에 따른 이제 법적 판례를 보면 임원 상여금과 정관 지급 규정을 초과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게 1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한 5년치에서 가산세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크게 어려우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류로 만들어 놓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을 누가 만들어 줬어요?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법무사님이 만들어 주셨다. 왜냐하면 법인은 1조에서 8조까지 꼭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인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조 사항부터 8조 사항까지는 거의 뭐 틀린 게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목적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 뭐 한 주당 발행할 주식이라든지 1조에서 8조까지는 거의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틀린 정관들이 돌아다니는지 뭐 상장법인에 들어가는 문구라든지 뭐 최근에 어떤 회사도 봤냐면 전혀 그 회사하고 상호도 다른데 그 상호가 들어가 있어서 오타가 나온 거죠. 그런 정관도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표님들이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법인세 신고 사후 검증 어떤 사례 감사 지적이 받나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법인 정관에 3대 주요 규정이 없거나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면 정관의 상여 액수 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정관의 임원 보수나 관련된 규정이 없을 시에는 꼭 정관에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저도 뭐 현호 대표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관 한번 보자고 하면 이렇게 정관을 보여주시면 되게 이제 이게 표준 정관이냐 아니면 조금 손을 본 개정 정관이냐는 그 임원의 그 보수와 관련된 그 별도의 지급 규정이 보유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 또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추시면서 그러면 나머지 좀 이후로 이제 뭐 조로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 개정된 정관이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도 좀 참신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뭐 임원의 보수마저 이렇게 그 정관에 갖춰야 될 내용도 못 갖추고 계시는 법인 같은 경우는 나머지 내용은 좀 보나마나 이제 그냥 표준 원시 정관으로 되게 취약한 그런 이제 정관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정관이 이제 그 대표님, 그 법인과 대표님을 둘러싼 이런 절세와도 관련이 직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자세한 내용 좀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뭐 15분 안에 정관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이 꼭 이제 정관에 기재해 놓아야 될 필수적인 부분으로 위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네네. 이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주식 투자 받는 부분이나 증자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주식을 자사주 취득한다든지 모든 내용이 정관에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오늘 다 취급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대표님 임원 위주로 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대표님이 어떤 법적으로도 보호받으실 수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 해치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내용 위주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관에 임원 보수 관련된 규정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대표님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시는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보수를 얼마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임원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이나 대표님의 상여, 급여 받아가실 때 아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은 서류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를 또 너무 이제 다른 이사하고 차등을 준다든지 대표님이 이제 사회적 통념상으로 너무 많은 한도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이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런 규정들만 만들어 놓으시면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세금 뭐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취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퇴직금이나 급여를 비용 처리 여부의 핵심 조건으로 해서 보수 규정하고 한도를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 적용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유족 장애, 보상금 지급 핵심 규정도 정관에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소득 인정액을 최대한 받으시려고 하면 퇴직금 규정도 살펴보셔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는 아까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절세, 그 다음에 상속 재원 마련, 상속세 절세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꼭 규정 먼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정관이, 우리 법인의 정관이 대표님과 법인을 둘러싼 이런 절세와도 직결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특히 이제 임원의 보수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자문하고 다니시면 이렇게 그 대표님들 정관들 보면 이런 그 임원의 보수에 관련된 이런 지급 규정 다들 좀 잘 정비하고 계시던가요? 어떠시던가요? 최근에 제가 이제 보수나 아니면은 정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시는 이제 지금은 매출이나 어떤 이익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내가 퇴직금 받을 때 준비하겠다 이런 이제 회사들도 많고 저는
좀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회사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미팅한 업체에서 정관을 봤거든요. 근데 퇴직금 규정까지는 잘 만들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2019년 이전에 3배수, 그 이후에 2배수, 그러면 19년 이후에 바꿔놓은 업체도 있고 안 바꿔놓은 업체들도 많으신데 일단 대표님의 보수 한도가 없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대표님에 관련된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 이 규정 자체가 없는 회사들도 많고요. 또 없어도 되는데 만들어 놓은 사족 같은 뭐 대표님의 학자금, 교육자금 이런 거 뭐 지급한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받으셔도 다 소득세 처분되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는 임원이 상여금을 많이 받아갈 거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구세청에 눈에 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건 이제 사족인데 그런 내용도 아직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본 그 대표님 정관은 네. 이런 이번에 무슨 하나도 없어요. 네. 없고 그 되게 장대한 장표로 이제 복리후생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대표님 이거 정관에 있으면 이대로 다 복리후생 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제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런 갖춰야 될 내용들은 없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족 같은 내용들은 좀 많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잘못된 사례 이런 거 좀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1조에서 8조는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크게 뭐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얼토당토 안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의 소재지신데 뭐 저쪽 전라도의 소재지에 신문에 게재한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읽어보셨을 때 이렇게 지역 자체가 다르신데도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그냥 법인 설립하셨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요. 가끔 목적사항을 추가하거나 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시정관에 그 목적사항들이 추가가 되고 빠져야 되는데 중간에 아마 주총서류나 의사회록 해서 정관이 개정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원시정관이 없는 회사들도 많고 중간에 목적사항을 변경하신 내용들도 잘 첨부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정관인데 그럴 때 정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보수 퇴직금 규정 있으시냐고 여쭤보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자료에 지금 정관 받아온 거에 보면 임원 보수 또는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근데 주주총회 결의한 내용도 없고 하신 뭐 이력도 없으시고 예.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여기도 지금 빠져 있는 게 임원의 보수 한도가 없으시죠. 네. 예, 한도는 무조건 이제 퇴직금이나 보수는 한도가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로자 근로계약서가 있듯이 임원이 보수를 받아가시면 한도 정도까지도 최소한의 준비를 이제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회사의 정관들이 있습니다. 문구들이. 근데 그런 상장회사의 문구들, 뭐 공모주로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 기재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또 특정한 법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 저희 회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런 정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퇴직금 배수가 대표님은 뭐 5배수, 이사는 뭐 1배수, 감사는 뭐 또 1.5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임원들은 지급 배수를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원에 대한 지금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뭐 사회이사, 명함에 뭐 상무이사 이런 분들 뭐 규정들을 다 이렇게 문구에 넣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쟁거리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요인들을 만들어 놓은 정관들 이런 문구들이 나중에 다 분쟁의 사유 그 다음에 세무 대응에 이제 예, 대응을 잘 못하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표님들 찾아뵈면 이제 정관을 한번 봐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이제 정관 이런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이제 드리게 되면 대부분 대표님들 또 정관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대표님들 치고 정관을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관 자체가 그냥 법인 설립 때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신경을 안 쓰신 대표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먼저 봐야 되는 게 정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 원칙인 이런 그 법인을 둘러싼 이런 리스크들을 먼저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순으로 또 이제 법인의 이슈들을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관부터 먼저 서로 상호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보시는 게 제 기준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워낙 이런 정관 얘기 많이 들어보신 대표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정비가 안 되어 계시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주실 건가요?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정관만 잘 만들어도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정관을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실제 세금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을 만들어 놔야 뭐 급여를 지급하든지 상여, 배당, 퇴직금, 유족보상, 자사주, 청산을 하실 때도 이 모든 내용들이 정관 규정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절세가 되는 건데, 이런 행위를 하고 만약에 뭐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제 정관에 그 내용이 없으면 다 무효 처리가 되는 이 상법 규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상여금, 급여, 법인 경비 처리가 가능 여부는 정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그 법인세 비용 처리가 안 돼서 송금불산입, 이게 1년치가 아니라 5년치에 대해서 가산세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정관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당이나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도 규정이 없으면 1년에 이제 정기 배당밖에 못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 배당에 대한 규정이 꼭 있으셔야 되고, 배당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가서 대표님 배당 규정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러면 다 무효 처리되십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유족보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사주 이제 가끔 증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신주 인수권에 대한 규정을 보면 대표님 본인밖에 증자를 못하게 해 놓으시고 이제 뭐 가족이나 배우자나 이런 부분들이 증자에 참여하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실행을 하고 뭐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정관이 없는 규정이라서 다 무효 처리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기재사항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임원의 보수, 퇴직금, 상여, 유족보상, 그 다음에 배당 규정, 그 다음에 주식 양도 규정, 그 다음에 이사회 책임한도 규정, 자기주식 규정, 초과배당 규정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보시면 법인세법 몇 조에 해당이 되시는지, 상법 몇 조에 해당이 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고요. 이게 문서나 어떤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걸 읽어보시는 게 조금 깊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도 제가 지금 표장에 필수 기재 사항 정도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어떨 때 나를 보호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나를 절세하는지 정도는 조금 재차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 퇴직금 규정도 이제 정관에 규정이 있고, 지금 가끔 혼돈하시는 부분이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그냥 IRP 계좌에 DC형으로 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 자체가 근로자하고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2019년 전이냐 이후냐 여기서 지급 배수가 다르지만 애초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이 총 급여액의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그 다음에 지급 배수를 계속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월 급여의 12분의 1을 책정해서 DC형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임원하고의 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관의 그 한도를 명시해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여금 규정도 중요합니다. 이제 상여금 규정도 제가 이제 가끔 보면 대표님 보수 받으신 내역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소득 디자인을 하려고 자료를 받아보면 한 12월에 왕창 상여금을 지급 받으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구제처형에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상여금 규정이 있어도 연말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여금은 송금불산입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규정도 반드시 만들어서 근로자와 비슷하게 뭐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리고 일정한 지급 배수 뭐 600%, 300%, 200% 책정해 놓으셔서 상여금 규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상여 같은 경우가 네. 그 임원의 보수 자체 규정도 제대로 이렇게 안 해놓으시는 대표님들이 네. 이 가지급금 이제 끄시는 목적으로 상여를 크게 꺼내시는 대표님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도 그러셔가지고 상여를 꺼냈다가 결국 이제 세무조사 나와서 상여금 꺼낸 전부하고 원래 있던 가지급금 합쳐서 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받은 그런 사례가 이제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여금 규정도 꼭 그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이 발생되는 식으로 이렇게 부속으로
꼭 같이 챙기셔야 되는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뵈면 그런 큰 이슈들은 급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이 발생하시게 되면 꼭 그 한 방향 상여나 뭐 소득으로 처리하실 생각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이 많으니까 전문가하고 의논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 그냥 무조건 상여나 배당이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하시다 보니 송금 산입도 못하고 그러면 또 법인세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님은 또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 수익이 또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끌려고 두세 개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급하게 뭔가를 처리하시기보다 이것저것 좀 알아보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솔루션이 뭔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유족보상금이군요. 네. 유족보상금은 대표님이 2대 보험만 내시거든요. 4대 보험을 내신다고 해도 2대 보험밖에 적용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고용 산재는 임원은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일도 많이 하시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가장 많으신데 정작 임원이라는 이유로 산재 적용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 또한 근로자 평균 산재 적용하는 료를 따라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의 1,300일치만큼이 근로법에 정하는 유족보상에 대한 한도이거든요. 과하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 산업재해표에 근간해서 평균 임금 산정일로 계산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유족보상금 지급받을 때 어떤 절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유족보상은 지금 유족보상금의 1,300일치를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책정을 해두시면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 유족보상금은 되게 대표님들 보시면은 이제 본인이 4대 보험 다 적용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의무와 부담만 있다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만 해당이 되고 좀 혜택 위주로 세팅이 되는 이제 그 고용보험이라든지 그 산재와 같은 것들은 이제 대표님은 적용이 안 되고 그 대표님들은 상법, 민법 적용을 받으시는 건데 이런 유족보상금은 갖춰 놓으면 이제 그 근로자의 산재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되게 빠져놓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챙겨서 갖춰 놓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사회 책임한도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했을 때 연대보증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상법에서 손해배상 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2011년도 4월에 상법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임원의 책임한도 감면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원, 사내이사는 총 보수의 6배까지는 6배 넘어가는 부분은 면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배상 책임 한도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규정도 법이 계속 이제 개정이 된다 만다 말이 많았고 그다음에 뭐 금융권이나 언론에서도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면책을 6배까지만 책임을 지면 그 이상은 책임을 안 진다는 그 규정인데 이거를 만들어 놓은 회사는 그러면은 나는 6배까지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다 내가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회사하고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등기에 꼭 넣어서 이런 회사다, 이런 정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제 외부에서도 거래할 때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상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현존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연대보증이나 이런 건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느 뭐 무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 챙겨놓지 않으시면은 네. 뭐 개인 사업자나 다를 바가 없죠. 무한 책임이 되는 네. 거. 그다음에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이 있네요. 네, 주식의 양도 제한은 이제 정관도 제가 그렇게 오류로 만들어 놓은 회사도 많이 보지만 주식도 여전히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차명을 두시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가 가장 큰데 당장 주식 가치가 너무 커서 주식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들.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네. 과태료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 주식을 좀 급하게 가져올 수는 없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식 양도 제한이라도 좀 급하게 등기를 해 놓으시면은 주식을 이제 외부로 이제 뭐 양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관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법 제335조에 주식 양도 규정이 있고요. 정관에 그 양도 규정을 넣어서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저희 주주총회, 그다음에 이사회에 반드시 허락을 받고 외부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명을 갖고 계신 주주분이 이 주식을 외부에 양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 회사의 주총이나 이사회에 꼭 허락을 받아야 되고 우리 회사에 양도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 주식을 매입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놔야 이 주식이 외부로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경영권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라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최소한의 의결권이 외부로 나가서 경영권을 침해받는 그런 일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인이나 이제 그 차명주식인 경우에 대표님의 이제 가족 집의 구조가 아니라 어쨌건 외부로 지분이 나가 있는 경우인데 그분이 꼭 건강하게 이해관계를 지켜가면서 계속 잘 살아계신다는 보장이 없어서 만약이라도 유고시가 되면은 이제 그러한 지분이 어떻게 악성 지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는 꼭 좀 우리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주식 양도 제한은 정관에만 기재를 해놓으신다고 되는 건 아니고 꼭 반드시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등기까지 하셔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계속 하시면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국에서 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저희가 상법에서 보는 시각들, 당국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시각으로 봅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사회 만장일치로 지급해야 된다. 퇴직금 지급 배율 개인별로 설정을 해야 된다. 특정 임원에게 지급 배율을 높게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관을 잘 만들어서 상법 규정들을 잘 정립해 놓으시면 되는데 정관 변경 절차 및 이제 법적 근거가 정관 변경 시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관련 이제 근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이제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찬성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숫자와 발행 주식의 3분의 1이 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 결의는 주주총회 100% 동의. 그래서 정관은 이제 법적으로 보시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변경이 돼야 되고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에 의해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필수 기재사항, 절대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표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제 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한 내용들이어서 절대적 기재사항은 거의가 잘 되어 있으신데 정관 위임 규정, 그래서 정관에 있어야만 혜택을 보는 내용들. 보통 이제 임원의 보수, 상여, 퇴직금, 유족보상, 책임한도 규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전자공지, 주식 양도 규정, 그다음에 제3자 배정, 명의 개서 대리인, 중간 배당,
주식 매도 선택권, 주식 소각 이런 것들은 상대적 기재 사항이어서 내가 이런 행위를 진행할 때는 정관에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정책 규제사항이라고 해서 차등배당이라든지 감액배당 규정이라든지 이익소각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만 절차나 이런 것들에 소명하실 수 있고 무효 처리가 안 된다는 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쉽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표에 보시는 내용처럼 좀 잘 보시고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좀 헷갈리시고 모르시겠다 하시게 되면 연락을 주시면 그 업체에 좀 상세하게 딱 맞게끔 좀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법인의 상황에 따라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오늘 대부분 좀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실제적인 그 우리 법인에 그 정말 어울리는 적합한 정관은 좀 그 전문가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은경 프로님 모시고 기업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24년 결산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25년 사업년도를 좀 운영을 하고 계시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는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창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언어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